자, 이번 학기 저희들이 다룰 주제는 한국감리교회의 미래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측이고, 그러한 예측에 대해서 다양한 우리의 시나리오들을 보고, 또한 어떻게 대응 방법을 만들 것인지 하는 것이 이번 수업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이 수업의 핵심 질문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사회는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맞춰볼 것이고요. 또한 거기에 따른 한국 감리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시나리오 1, 2, 3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또한 변화하는 한국 사회에서 감리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시나리오 1에 대한 준비, 2에 대한 준비, 3에 대한 준비가 되겠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리고 감리교회의 전통과 미래를 연결할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새로운 선교 모델이 필요하다면 어떤 형태여야 될까 하는 질문이 이 수업의 핵심 질문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초점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볼까요? 어, 저희들이 다룰 것은 미래학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래학의 기초를 학습하는 한 2주간의 시간을 가질 텐데요. 미래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미래를 예측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기법을 습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한국 사회의 변화를 분석해 보는 거죠. 특별히 다양한 주제들을 분석하는 것보다는 감리교회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 있는 변수들을 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 후에 미래 대응 시나리오 1, 2, 3를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이런 한국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 부분들을 좀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감리교의 전통이 무엇일까? 특별히 강점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감리교의 강점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점을 가지고 새로운 선교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 하는 모델 탐색 및 학생들의 연구한 것들을 발표하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요 초점을 가지고 수업이 진행된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수업의 주요 축들을 얘기한다면 미래학과 그 미래학이 만드는 대한민국 사회, 그리고 존 웨슬리 전통이 만들어 놓은 한국 감리교회 그 미래,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것을 조금 더 강조한다면 대한민국 미래 사회가 저희들의 마지막 파이널 관심일 것이고요. 그 미래 사회에 대응하는 한국 감리교회가 이제 결론에 이르는 어떤 초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대한민국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국감리교회는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이 미래 한국감리교회 대한 모색의 어떤 대답이 되겠습니다. 초점을 조금 미래로 맞춰보도록 하죠. 우리의 미래는 과연 어떨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인데, 챗GPT하고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보면 밝은 미래도 예상할 수 있을 거고, 또는 어두운 미래도 예측할 수 있을 텐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쪽을 선택하고 나가겠죠. 이런 부분, 이것이 이제 미래 경영에 대한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 몫에서 감리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이 질문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미래학, 소위 futurology라는 학문이 있다 하는 것인데, 제가 박사과정에서도 한번 미래학과 선교학을 연결해서 수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학적 미래학 뭐 이렇게 해서 그 중에 다뤘던 책들인데, 이번에 저희가 다룰 책은 미래학 미래경영이라는 이주헌 박사님의 책입니다. 이 책을 택한 이유는 이게 교재용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각 챕터별로 저희가 매주 다룰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을 다뤘고요. 또 구체적인 어떤 그 연구 방법론, 적용 방법론,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구도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요것을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이번 학기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미래를 향한 질문들 5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면 요 단어들이 재밌을 것 같아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까? predict라는 표현이죠. 또 미래를 알 수 있을까? know에 대한 어떤 표현이죠. 그리고 미래를 통제할 수 있을까? control. 그리고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influence. 미래를 창조할 수 있을까? create. 이런 단어들을 생각해 본다면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대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좀 느낄 수 있게 단어들을 선별해 주셨습니다. 이 책에서 이제 미래를 향한 질문들 5가지를 내놨는데요. 특별히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또 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10년 후 어떤 미래가 펼쳐지기를 원할까?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사건에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1번에 대한 것은 미래학이 가지고 있는 예측에 대한 어떤 부분이고요. 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 경영, 리스폰스에 대한 그런 부분이고, 이 2번이 가능하게 하는 어떤 우리의 이데올로기, 우리의 비전, 우리의 철학, 뭐 이런 기독교적으로 보면 우리의 신앙, 이런 것들이 3번에 해당될 수 있겠다. 그것과 조금 더 이제 변수를 하나 넣을 것은 갑작스러운 사건들이 생길 때 1, 2, 3번이 어떻게 바뀔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될 것 같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장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액션 플랜을 짤 수 있도록 질문이 구성된 것 같습니다. 이 책에 이 그림이 있는데요. 책을 찍을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예쁘게 잘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옮겨봤을 때 과거, 현재를 분석한다. 소위 과거의 전례, 환경, 문제, 트렌드를 분석하고 이 탐색 기법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미래를 예측해 본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될 거다 하는 예측이죠. 예측 기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측 기법들을 가지고 시나리오 1, 2, 3를 했을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될 확률이 크다. 미래를 설계하는 설계 기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안과 비전과 전략 이란 부분들이 이제 질문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리스폰스 할까? 경영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래 연구 부분이 있고 우리가 리스폰스 하는 경영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대응을 해서 미래를 창조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혁신한다든지 기업도 혁신한다든지 관리한다든지 이런 리스폰스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래학의 범주 또 미래 경영의 범주 이렇게 해서 이 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핵심 변수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미래를 만들어갈 핵심 변수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관심의 초점 따라서 다르겠죠. 저는 이제 주로 요 핵심 변수들을 많이 다뤄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핵심적인 변화, 이것이 만들어내는 세계관, 가치관, 삶의 양태의 변화, 그리고 파생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만들고 제가 미래를 예측하면서 선교의 어떤 전략들을 짜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초고령화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또 초저출산, 제4차 산업혁명, 포스트 모던, 글로컬 이런 주제들을 생각했고요. 특별히 하나 더 넣은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 사회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성장 이슈가 굉장히 또 중요할 거다 생각이 들어서 핵심 변화에 집어넣어 봤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계관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삶의 양태의 변화가 있을 거다. 또 생태계의 파괴, 가족의 변화, 사회구조의 변화, 직업의 변화, 또 여성의 어떤 스테이터스의 변화, 그리고 지방소멸, 낙오자,
영성 이렇게 집어넣어 봤습니다. 영성을 제일 뒤로 넣은 이유가 최근에 들어서 사람들의 관심 속에 이 영성, 특별히 어떤 메이저 종교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을 좀 뒤로 넣어봤는데 좀 아쉬운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변수들을 통합적으로 놓고 사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 좋겠고요. 그러나 이 모든 변화를 만드는 성령이 계시다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그 변수들의 영향하에서 교회의 미래는 과연 어떨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것을 대응 시나리오 이렇게 불러봅니다. 시나리오 1은 지금 이런 패턴으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변화가 없이 이렇게 간다면 늙어가는 교회가 될 거다. 이건 예측 가능하죠. 시나리오 2는 우리가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교회가 그래도 성장했었는데 전 세계가 놀랐었는데 이러한 부흥을 재현해보자 하고 다시 한번 그것을 리바이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시나리오 2일 겁니다. 그런데 이 90년대쯤 왔을 때에 우리가 생각할 점들이 생겨요. 이것이 교회에 대한 초점의 변화라고 제가 표현을 해보는데 처음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은 교회 성장이었고 이 교회 성장이 한국 교회의 트레이드마크였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80년대 넘어 들어오면서 이슈가 바뀌는 것이 교회 건강으로 넘어가거든요. growth가 아니라 health로 넘어가는 초점이 있었습니다. 세르백 교회 이후에 뭐 건강한 교회, 뭐 어떤 자연적 교회 성장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 넘어 들어오면서는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가 초점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미셔널 처치 또는 인카네이셔널 처치, 성육신 교회 이런 주제가 최근의 이슈라면 과연 시나리오 2가 말하는 70년대, 80년대 성장 패턴들이 과연 먹힐까? 이런 생각들을 가져보는 거죠. 그래서 이 미셔널 처치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교회 중심적인 모이는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 현장 중심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재밌죠, 그림이. 갓이 이 빌딩 안에 갇혀 있느냐 아니면 이 전체 역사하시는 하나님 갓 안에 교회가 존재하느냐 이 two views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관점 속에서 나타난 것이 Can you transition from an established church to a missional church? 그래서 established church는 이제 교회 건물, 제도 중심의 교회라면 이제는 사람 중심에 흩어지는 그러한 교회 형태를 가져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늘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 얘기하면 이렇게 모이는 패턴과 흩어지는 패턴 이런 그림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기본적으로 1970년대에 모이는 패턴들은 농촌에서 도시로 몰려왔고요. 도시 빈민을 형성했던 그들이 교회 안으로 구름대 같이 몰려들었던 그 패턴이에요. 그리고 그때의 이미지, 교회의 이미지는 구원의 방주죠. 그래서 험한 세상에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의 방주로서 구원해내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이고 나니까 소위 그들은 예배 중심의 교회를 만들고요. 예배 중심에는 설교가 있고 목사가 있고 주일이 있고 그래서 주일 성수 이런 패턴들이 만들어졌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를 가득 채울 때쯤에 세상은 또 급변했거든요. 그리고 이 급변하는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교회가 기울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제 다시 한번 흩어져서 세상에 관심하는 교회, 그러면 주일이 아니라 주중, 월화수목금토, 그리고 목사가 아니라 평신도 증인들이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세상에서 변화시키는 그러한 역할들, 그러면 예배보다는 어떤 소그룹 공동체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선교적 사역 이런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이 가는 이런 모습들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소위 흩어지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 생각할 점 2는 개혁의 두 접근 방법들이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소위 레포메이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어떤 흐름이죠. 근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과격한 종교 개혁을 만들었던 레디컬 레포머들을 생각하면 소위 루터 켈빈 찌빙글리가 만들었던 종교 개혁, 이것을 리폼, 기존의 것을 이렇게 조금 수정하는 거예요. 리폼한다. 뭐 옷도 리폼한다. 집도 리폼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restore라고 말한다면 소위 total depravity, 완전히 박살나고 흔적도 없어진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restore한다. 새롭게 세운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레포메이션으로 우리가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걸 리폼하면 될까요? 뭐 감독 제도를 바꿀까요? 아니면 뭐 기존의 어떤 교회 패턴들을 바꿀까요? 장정 개정에서 어떤 부분을 바꿀까요? 이 리폼 가지고 만족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고, 리스토어라면 어떻게 어떤 더 이상 이 기존의 질서는 놔두고 새로 시작해 보자는 이런 개념이 더 강한 거죠. 웨슬리가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것인데, 영국 성공회를 리폼하려고 했을까? 아니면 리스토어 하려고 했을까? 하는 거죠. 이제 본인은 이제 리폼하기를 원했지만,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을 좀 활성화해보자. 이런 부분들이 강했을지도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속회, 소사이티, 밴드 이런 작은 교회의 네트워크가 새로운 감리교회를 만들었거든요. 그것은 레스토레이션에 더 가깝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지금 저희들의 대안을 한번 예상해 보는 거죠. 한번 우리가 이번 학기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포메이션이 이런 부분적인 어떤 리폼을 한다고 했을 때, 레스토레이션은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설계도를 가지고 지어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만든다. 그래서 한번 GPT하고 그려봤습니다. 이것이 시나리오 3에 해당될지 몰라요. 21세기형 웨슬리 운동은 뭐가 될까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좀 예상해 보는 거는, 흩어지는 선교 공동체들, 세상에 존재하는 그러한 소그룹들, 그리고 그들이 연결하는 에클레지아, 소위 연결하는 새로운 네트워크, 이것이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이유는 좀 미래 사회를 예측하면서, 지금도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데 각자 도생의 사회가 되었다. 전영수 박사님의 책인데요. 보면 부모도 이제 자식을 책임지지 못하고, 자식도 부모를 부양하지 못하고,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스스로 생존 방법을 모색하고, 자녀도 부모의 도움을 구할 수 없다면 스스로의 생존 방법을 모색해서, 자녀들 입장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혼자 생존하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내는 사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것을 통계적으로 작년에 제가 조사해 보니까 1인 가구 1000만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전체 한 3천만 가구 중에 1000만, 그래서 48%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 2024년 3월부로 1000만이 넘어섰던 통계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체 가구 수의 40%가 넘는다는 거죠. 그러면 2인 가구까지 하면 60%가 넘어서 70%에 육박하죠. 그럼 나머지 3인 가구만 돼도 대가구인 거예요. 이런 쪼개지는 어떤 확률이 점점 많아질 텐데, 그러면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모색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건 전통적인 가족 공동체는 아니지만, 그러나 어떻게 같이 살지, 어떻게 관심이 같은 사람들과 어떤 새로운 따로 또 같이의 그런 삶을 만들어내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 속에서 또 하나 책을 좀 우리가 힌트로 생각한다면,
멀티 제너레이션, 다세대 사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의 전통적인 제너레이션, 이 세대가 가면 다음 세대가 가고 이런 관점이 아니라 함께 공존하는 세대들을 보게 되는 대전환의 시작이 되었다 하는 책이에요. 근데 원래 원제는, 마우로 기엔의 원제는 The Perennials, 다년생 식물, 이런 주제예요. 그래서 이제는 태어나면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죠. 이 멀티 제너레이션, 미국 사회를 그가 그린 건데 1910년대 The Great Generation부터 시작해서 알파 제너레이션까지 이 사회를 공유하는 다세대 사회가 되었다 하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고요.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이런 데서는 1년생 식물,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태어나고 놀고 그러다 공부하고 일하고 그리고 은퇴하면 fade out, 이 사회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 죽질 않는 거예요. 은퇴했는데도 또 한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 100세 시대, 또 120세 시대라면 거의 60년을, 반생을 더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 속에서는 perennials, 다년생 식물의 패턴으로 어떤 삶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년생 식물은 여러 해 동안 살아남고 계속해서 자라거나 꽃을 피우는 식물. 이들은 겨울 동안에 지상 부분이 죽어가도 뿌리는 살아있어서 봄이 되면 다시 새로운 줄기와 잎에 꽃을 틔운다. 소위 은퇴했는가 했더니 다시 새로운 직업을 갖고요. 또한 그 직업이 끝났는가 했는데 다시 또 새로운 직업을 갖고 새로운 일의 패턴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다년생 식물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년생 식물처럼 단선적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 표현. 자신이 태어난 시대, 그래서 뭐 386 시대, 그러면 이제 아웃이 아니라 일하고 배우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통해서 새롭게 정의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세대를 탈하는 탈세대 혁명이고요. 포스트 제너레이셔널 레볼루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이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인생의 단계에 따라서 행동과 성취를 요구하는 관행을 멈춰야 된다. 이제는 그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꿈꾸며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새롭게 정의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perennials in post-generational society, 소위 탈세대 사회 안에서의 다년생 식물들은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무대를 공유하게 되었고 함께 배우고 함께 일하고 함께 살고 소비하는 일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학교와 일터에서 연령대가 다른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며 더불어 살게 하는 실험에 뛰어들어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저희 웨슬리 대학원의 멤버들을 보면 저보다 연세가 위인 분도 계셔요. 연배가 높은 분도 계시는데 같이 이제 20대 후반의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 perennials들이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는 첫 번째 장소는 학교, 그리고 일터.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다시 복구해야 돼요. 그래서 뭐 은퇴 세대들 따로 모이고 뭐 청장년 따로 모이고 젊은 세대 따로 모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같이 실험해야 돼요.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이 사회를 만들어 나가지 하는 그런 공동의 실험을 통해서 세상에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면 다시 잃어버렸던 우리의 어떤 그 역할들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도 하나의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송영길 박사의 새 책이에요. 먼저 낸 책은 그냥 하지 말라. 이것은 이제 디지털 세상 속에 힌트가 있는데 모든 것이 다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지울래야 지울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라면 이제는 그냥 막무가내로 여기저기 클릭하고 들어가고 뭐 움직이지 말고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 동선을 따라서 삶을 살아내라 하는 그러한 그냥 하지 말라. 당신의 모든 것이 메시지다. 이런 책이라면 두 번째 책으로 나온 것이 시대예보라는 시리즈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핵개인의 시대. 이제는 아까 1인 가족도 1000만이 넘잖아요. 그들이 혼자서 아무 역할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막강한 AI, 디지털 어떤 그
플랫폼들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고 있더라는 거죠. 1인 기업, 1인 연구소, 뭐 1인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핵 개인의 시대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떠한 이름으로 불리움받고 있다는 거죠. 저도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제 자신을 블로그 안에, 유튜브 안에 넣으면서 사명 코치라는 이름으로 제 자신을 정리해 봤어요. 그랬더니 댓글 붙이는 사람들이 사명 코치님, 이제는 감리교신학대학교 장성배 교수님 이렇게 안 하고 사명 코치님 하고 불러오더라고요. 이렇게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전문성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그들이 연대하고 흩어지는 이런 사회가 될 거다. 호명 사회가 될 거다. 그러면 나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60대, 70대, 80대, 90대까지 존재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이름이 위로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 안에서 내가 준비해야 될 바들을 이야기해 보는 거죠. 이렇다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모습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1인 가구 또는 혼자 핵개인, 그러나 호명사회 속에서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공동체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그들이 또 연결돼서 하나의 교회를 만든다면 미래 사회의 대안이 되는 하나의 네트워크형 교회가 되지 않을까. 공동체 중심 네트워크형 교회. 그리고 사실은 이게 웨슬리적이잖아요. 마을마다 들어가서 소사이티 만들고, 그쪽에서 클래스 미팅 만들고, 저쪽에서 밴드 만들고, 셀렉티드 소사이티 만들고, 서킷 라이더스들이 연결하면서 네트워크를 구성했다면, 그것이 18세기형으로는 그렇게 존재했지만 우리 21세기형으로는 어떻게 존재할까 하는 것들은 우리가 좀 상상의 나래를 펴야 될 줄 압니다. 자, 이런 관점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제가 이 그림도 많이 활용하는데 먼저 정해진 변수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미래 사회를 만드는 정해진 변수는 초고령화. 이미 이분들의 어떤 평균 예측 수명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건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또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더 태어나지 않잖아요. 작년에 26만 태어났으면 26만으로 100세까지 가는 거죠. 100년 후가 결정된 거예요. 인구 절벽도 정해진 변수다. 또 디지털로 가는 것도 정해진 변수. 또 그 과정 속에서 20년 후에서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왔을 때는 분명히 일손이 부족할 텐데, 그때는 제3세계에서 인력들을 가져오겠죠. 지금도 이제 이민청들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다문화 이슈들이 정부 시나리오 안에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인데, 이런 다문화 사회가 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초고령화 사회 이슈들, 인구 절벽의 이슈들, 메타버스의 이슈들, 그리고 다문화 사회 이슈들은 이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들이 만들어낼 신중년 교회, 그리고 젊은이들이 만들어낼 비전통 교회, 그리고 메타버스 교회, 다문화 교회,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존재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상호 영향을 주고받을까, 이것들을 생각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때 중요한 변수들이 될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통합적으로 사고되면 좋겠고요. 다차원적으로 접근해서 상호 이렇게 연결해보고 흩어져 놓고 이렇게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도 성령께서 왜 이 판도를 만드시는지에 대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들이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강점 이야기예요. 제가 메타버스 선교로 사역을 확장하라 3장에서 예수님의 선교 주제들을 12가지로 한번 쪼개본 거예요. 이것이 이게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하나 예수님의 총체적인 사역을 만드는데, 그분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총체적 치유와 회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어떤 피조물들을 하나로 만드는 새하늘과 새 땅까지를 염두에 둔 것이다. 그 안에서 이 12가지 사역들을 쪼개볼 수 있는데,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도 다루고 또 제 책을 봐주시길 바라고요. 이것을 웨슬리적으로 제가 다시 재조명해 보니까 예수님에게 적용했던 이 12가지가 웨슬리에게 다 들어가요. 똑같이 움직였어요. 예수님의 동선을 가장 잘 따라다닌 하나의 모델로 웨슬리 사역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언젠가 그 항목,
예수님께 넣었던 항목을 다시 웨슬리적으로 글을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의 강점, 오리지널 폼이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21세기에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이 주제들을 어떻게 변수로 사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또한 그 웨슬리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한 필요가 있겠죠. 한 책의 사람, 섬김의 왕, 전도자, 소그룹 공동체, 또 교육에 초점을 맞췄던 그분, 그러면서도 이 전체를 연결했던 조직가, 그가 개인 영성을 위해서 사용했던 은혜의 수단, The Way to Heaven, The Way to Heaven, 하늘 가는 길, 이런 부분들을 다시 재조명해 보는 거죠. 그래서 웨슬리를 21세기에 다시 리바이벌 한다면 어떤 패턴이 될까에 대해서도 연구하는 것이 우리가 21세기형 감리교회를 어떤 경영할 때에 중요한 어떤 관점들이 될 거다 하는 거죠. 웨슬리가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의 비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Catch on fire with enthusiasm. 열정으로 불타올라라. And 그러면 people will come for miles to watch you burn. 많은 사람들이 저 멀리서부터 네가 타고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찾아올 거다. 중요한 건 비전이라는 거죠. 열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열정을 가지고 21세기의 새로운 교회를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음 단단히 먹고 이번 수업을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다룰 책들 중에 몇 가지 이렇게 옮겨봤고요. 나중에 수업 때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우리 질문은 뭐죠? 21세기형 웨슬리 운동이 과연 뭘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수업에서 다룰 주제들 실라부스에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서 미래를 향한 응답 시나리오 1, 그리고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하는 것, 그 다음에 1970년, 80년대로 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패턴으로 하는 것. 그리고 나서 해외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훑어보고, 그리고 웨슬리형 모델들을 총체적으로 한번 재조립해보는 그런 작업들을 해보겠습니다. 이 수업에서 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의 이야기 좀 듣기 원하고요. 얻고 싶은 게 과연 뭘까? 한번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